한국 개신교는 밀턴에 별로 관심이 없다. 신라권을 쓴 서사 시인이라는 것만 아는 정도다. 반면 무교의 그룹, 일본의 우찌무라와 야나이하라, 그리고 한국의 김교신과 노평구, 이쪽은 일찍이 밀턴의 기독교에 주목했다. 우찌무라는 영국의 기독교 신앙이 밀턴과 녹스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정도로 밀턴의 신앙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야나이하라는 37년 도쿄 제대에서 쫓겨난 후 토요 학교에서 젊은이들에게 성경과 구전을 가르쳤는데 여기서도 밀턴은 필독서였다. 김교신이 30년대 정초에 개최한 동기의 성서 집회의 고전 독서회에서도 단테와 함께 밀턴이 필수 코스였다. 노평구도 50년대와 70년대 대학생 상대 고전 독서회에서 밀턴과 단테를 읽었다. 저도 70년대, 70년대 이때 노평 원사님이 주최한 밀턴 독서회, 단테 독서에 참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임세영 교수 안 오셨죠? 임세영 예, 교수하고 아직. 장문하고 그때 이제 학생 때 그때 아주 호기심에 반짝거려서 노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무교의 고전 목록에서 밀턴은 단테와 더불어 언제나 최상위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밀턴을 알아볼 안목이 있는지가 교회와 무교회가 갈라지는 분기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이토록 밀턴에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반지성, 무지성 풍토다. 이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김교신은 배움에 열리지 못한 교회주의자들을 신앙병 환자로 불렀다. 이제 김교신 선생의 글입니다. 산돼지 쓸개를 먹은 다음에는 다른 약은 효과가 없다고 하거니와 신앙적으로 굳어버리는 병에는 어떤 약도 효과가 없다. 이 고질병 환자들은 환자라고 표기하죠. 가끔 보이는 젊은 유물론자들처럼 그 당시에 아주 그 학생들 사이에 공산주의자들이 설치구단했죠. 서리웠다. 또한 미숙한 만큼 열렬하다. 이들의 눈에는 어른도 없고 선생도 없다. 오직 옳은 것은 자기뿐이요 귀한 것은 자기 주장이요 자기의 기도가 제일 강하다고 확신한다. 교회 사람들 이런 거 많이 보죠. 서울역 앞에 가도 있고 대전역 앞에도 많더라고요. 이들은 다른 이의 신앙을 헤아리며 코웃음을 친다. 남을 또 이단이라고 판별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너는 이단이다. 눈에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할 때와 같은 필승을 확신하는 섬뜩함이 빛난다. 눈빛이 섬뜩하다 이거죠. 광기에 소린다는 얘기죠. 이 가공한 신앙병의 만연을 보고 우리는 깊이 반성코자 한다. 비록 천상의 윗자리에 오르지 못할지라도 아직 배울 수 있는 인간으로 살고자 한다. 이 글이 이제 제목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글입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 33년도 김 선생이 32살 때 쓴 글이죠. 그 수많은 교회주의자들을 관찰하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을까 싶다. 저도 이 나이 대해서 김 선생 글을 다시 고씹어 보면 야, 정말 그 30대 초반 나이에 얼마나 참 가슴이 답답했으면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했을까. 고질병 환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들을 고칠 가능성이 없다고 체념한다. 그러니까 어떤 약도 쓸 소용없는 고질병이라고 했다. 한 권의 책만 읽은 그마저도 제대로 읽었는지 의심스러운 불치병 환자들이다. 한 권의 책이 뭔지 아시죠?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교회주의자들을 볼 때마다 김교신은 유교와 공자를 동경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3천 명의 제자를 거느렸으면서도 그 마음이 굳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거 김교 선생 글입니다. 기독교계의 영적 능력이 있다는 신자, 고등 과정의 정통적 신조를 자랑하는 신자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기독교에 염증이 생기고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유교를 동경하는 마음이 일어남을 깨닫는다. 공자는 안으로는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도 거리낌이 없었다. 종신소욕 부류구의 경지에까지 이르렀고 밖으로는 3천 명의 제자가 따랐다. 그런 공자도 평생토록 배우고 또 배울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다고 했다. 공자의 해면 조직같이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은 그 흉금이 한없이 그리워진다. 그러니까 기독교보다 오히려 유교에 더 공감이 간다는 얘기죠.
배움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다. 울타리에 갇힌 신앙병 환자들, 고질병 환자들이죠. 펄쩍 뛸 말도 서슴지 않는다.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노노의 하기 시습지 불령료로 라는 말씀이 가슴에 더욱 외우기도 쉽고 마음에 합치한다고 토론해왔다. 김교신은 교회 울타리에 갇힌 신자들을 고층 건물 옥상 분재에 비유했다. 화분에 갇혀 제대로 크지 못한 채 배배 꼬여 뒤틀려버리는 지리멸렬을 꼬집었다. 이 환자들에겐 자유로움도 진취적 희상도 보이지 않는다. 자유로움이 없다는 건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저도 뭐 이 나이까지 살면서 그 교회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분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참 자유롭지 못하다. 뭔가 갇혀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을 늘 받거든요. 그 발목에 무슨 쇠고랑이 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죄수 같은 그런 인상을 저는 받곤 합니다. 뭔가 이렇게 움치고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이렇게 진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늘 공통적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김 선생도 이제 그런 걸 느낀 거죠. 김교신이 학문과 신앙의 합금을 말할 때 학문을 신앙의 앞에 둔 이유를 새겨보아야 한다. 노평구는 젊은이들에게 성경 공부에 앞서 먼저 학문적 진리에 힘쓰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여기 와 계시지만 반 교수님이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네? 노평원 선생님이 반 교수님한테 학생 시절에 성경보다 전공 공부에 더 힘을 쓰라고 아주 누누이 강조하셔가지고 반 교수님이 당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성경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세상 진리를 알아야 한다. 독서와 학문에 무관심한 주요 환자들의 행태를 잘 알기 때문이었다. 노평구는 정신적인 일을 할 사람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아주 노 선생님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노 선생님이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인간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을 알겠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바울은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다. 거룩함은 세상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이다. 반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고 했다.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 목표를 위해 기민하게 행동하듯이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공자만도 못한 신자, 유교만도 못한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계시와 거룩을 입에 올리면서 상식을 무시하는 행태는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요즘 기독교가 딱 세상의 조롱거리 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멸당하고 있는 기독교. 참 정말 한탄스럽죠.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 요즘 노평구의 마태복음 강의를 정독하면서 각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주해인데 서양 고전들이 총망라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양의 고전적인 그 성서주에서도 노평원 선생님이 많이 참고를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소위 서양의 무교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기독교 고전들을 아주 적재적소에 성경 곳곳에 대입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들이 교회 신학자들한테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요새 거기에 보면 봐도 노평원 선생이 인용한 고전이 단테 신고, 칸트의 실천성 비판과 영구평화론, 괴테의 파우스트, 밀턴의 신라곤, 그리고 엘프리 테니슨의 인메모리엄,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파스칼의 방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헤겔의 역사철학,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이런 것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신학보다 고전을 우선하는 무교의 전통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는 특히 우찌무라 이래 무교회에서 주목하는 19세기적 교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평원 선생이 성서연구 창간호에 46년도죠. 월트 위트먼의 시 넓은 길의 노래를 노평원 선생이 직접 번역해서 실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번역해서 제가 무교회주의 자료실에도 올렸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번역한 거고 여기는 이제 노평원 선생이 번역하신 건데 Song of the Open Road. 그래서 34살 청년 노평구가 성서연구를 창간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에 던지는 출사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의 90평생이 이 시에 온전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휘트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노평구도 무교회주의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과 무교회는 다르다.
무교회자의 눈으로 볼 때 가나안은 또 하나의 교회, 대한교회를 찾는 이들로 비춰진다. 또 하나의 더 나은 교회를 찾는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똑같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교회 사람들하고. 그러나 무교회는 접근 방식과 방향성이 다르다. 무교회는 우선 틀로부터, 울타리로부터의 탈출이다. 김교신 텍스트를 읽다 보면 신학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부러 신학이라는 단어를 기피하는 듯한 느낌마저 받는다. 실제로 김교신 노평구는 젊은이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면 강력히 뜯어말렸습니다. 책상머리 신학보다는 삶으로 증명된 기독교 고전을 더욱 귀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틀에서 탈출하기에 틀에서 탈출하기 때문에 특정 전공에 안주하지도 않는다. 우찌문화는 전공이 대학 때 해양생물학이었고 김교신은 지리박물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연과학이죠, 둘 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도 그 우찌문화의 그 독서 편력을 보면 정말 종횡무진, 문과 이과를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깊고 넓게 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교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뭐 영문학 하다가 일부러 자연과학으로 돌릴 정도니까 얼마나 자기 기질이 여기에 맞겠어요, 자연과학이. 그런데도 이분의 글을 보면 정말 뭐 한국 현대사의 명문장으로 꼽힐 정도 아니겠어요? 독서 편력도 아주 대단합니다. 한편 밀턴은 히브리 고전 어학을 포함해서 히브리 고전은 물론이고 이집트학, 그리스학, 로마학, 고전 통달에 통달했고 당대의 첨단 물리학과 천문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오버야말로 틀에 안주하지 않는 무교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크로스오버가 아닌 건 무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바로 무지성 반지성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교회가 밀턴을 모르는 이유, 설령 밀턴을 알았다 해도 그럴 리도 없지만 한국 개신교도들에겐 투철한 종교개혁과 밀턴이 불편했을 것이다. 알았다 해도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신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아예 종교개혁을 가르치지도 않은 듯하다. 전반적으로 교회 사람들이, 목사들이 평신도들한테 종교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밀턴은 평생 교회주의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그들을 상대로 싸웠다. 그의 생애는 진리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래서 전투적 프로테스탄트다. 이 노평호 선생이 성서주의를 여러 권 쓰셨는데 그 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도 이제 성서주의를 쓰셨어요. 이 갈라디아서의 그 제목이 뭐냐면 전투의 갈라디아서입니다. 전투의 갈라디아서. 노평호 선생의 책 제목이. 그가 상대한 첫 번째 교회주의는 가톨릭이었다. 두 번째는 가톨릭으로 백도한 국교회였다. 백도하시죠? 세 번째는 청교도 혁명의 주역이었으면서도 권력을 쥐자마자 종교재판소를 흉내내서 백도한 장로교였다. 다 백도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의 명분을 다 때려치우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간 목사들은 장로교, 이게 이제 그 청교도 혁명 직후에 장로교 목사들이 장로교 교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틀어막고자 검열제를 시행했다. 바로 이제 이런 점에서 정교 분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거죠. 밀턴은 바로 이제 정교 분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지금 교회 사람들 가운데 참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은 뭐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중, 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야 된다는 정말 얼빠진 소리 짓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정말 한국 망합니다. 개신교가 한국의 국교가 되면 대한민국 망해요. 어? 김정환이가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김정환이가.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게 별겁니까? 끔찍한 결과인데 그걸 몰라요. 왜? 무지성 반지성이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정말 전 근대성을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너무 무식해서 어떻게 대화의 상대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환자입니다. 환자. 고질병입니다. 이거 어떻게 고쳐 이걸? 밀턴이 보기에 가톨릭의 전제와 압제에 대항하기 위해 일으킨 청교도 혁명은 초기부터 변질되었다. 형상기억학금처럼 인간 내면에 각인된 종교적 본능 때문이다. 기어의 격권주의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DNA가 인간에게는 있다. 틀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기어 들어가게 만드는 무서운 본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노평원생 성서 연구 창간 후에 실린 휘트만의 여기 나오죠? Song of the Open Road라고 하는 이 시를 노평원생이 직접 번역해서 올렸습니다. 창간 후에. 창간 후에 물론 이제 원동력으로서의 성서라는 권두문을 올리기도 했지만 거기에 동시에 휘트만의 시를 한 편 번역해서 직접 올리셨단 말입니다. 마치 김규인 선생이 칼라일을 권두문에 성서우선 권두문에 번역해 실은 것처럼 노평원생은 휘트만을 성서연구 창간 후에 이렇게 번역해 주셨어요. 이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노평원 여기 보면 지금 이 시간부터 자유, 지금 이 시간부터라는 명한다. 모든 속박과 허망과 제한에서 내 자신을 해방할 것을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와 해방. 울타리로부터 틀로부터의 자유, 틀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 이게 참 정말 그 첫 마디가 자유입니다. 자유, 해방이고요. 얼마나 인간들이 교회주의자들의 그 틀 울타리 안에서 쇠고랑을 차고 다니는 죄수 같은 교회주의자들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는 거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고 나면 다시 진상에 뒹군다는 말 그대로다. 한국 개신교가 망가진 이유다. 그들의 눈에 제2, 제3의 종교개혁을 주장한 밀턴이 제대로 보일 리 없다. 한국 개신교 주류가 밀턴을 배신한 장로교라는 건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수께 치유받은 10명의 나환자 중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밀턴과 김교식의 삶은 행위와 공덕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값없이 받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난 신실함과 충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했다. 김교신과 밀턴이 후세의 본보기가 되는 이유는 신앙과 삶의 통합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본질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김교신과 밀턴과 김교신의 삶에는 묘하게 중첩되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 두 사람의 신앙과 삶의 교집합을 추적해보면 그야말로 프로테스탄티즘과 무교회주의의 에센스를 간파해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가 이제 과학주의자의 모습입니다. 밀턴 시대의 잉글랜드는 유럽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기 전 변방 국가였다. 당시 유럽 최고의 선진국은 르네상스 문명의 발원지인 이탈리아와 프랑스였다. 알프스 이북의 유럽 국가 상류층 사이에 아들을 이탈리아에 보내 견문을 넓히도록 하는 풍토가 유행했다. 이게 이제 17세기 시작해서 19세기까지 갑니다. 18세기가 제일 성행했고요. 17세기 시작을 했고 19세기에 이제 서서히 저물게 되는데 19세기에 저물게 된 이유가 기차가 등장해서 대중교통이 등장하면서 서서히 그랜드 투어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해외여행의 최초의 붐입니다. 한국은 올림픽 이후에 시작됐죠.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올림픽 88 올림픽 이후에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17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18세기 성행하다가 19세기에 자자한 겁니다. 그 당시에 변방 잉글랜드 청년 밀턴은 강렬한 조국애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조국과 동포의 미래를 위해 모든 재능과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 김교신은 일본 제국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한 약소국 조선에서 살았다. 그 당시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은 일본이었다. 그러니까 밀턴 시대의 잉글랜드는 후진국이었어요. 변방에. 그리고 김교신 시대의 조선도 역시 아시아의 변방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리고 밀턴이 유학을 간 이 그랜 투어라는 게 사실상의 유학이거든요. 그 여행 기간이 보통 한 3년, 4년 갑니다. 밀턴은 원래 이탈리아를 거쳐서 그리스까지 다녀오려고 했는데 결국 총 여행 기간은 따지고 보면 한 3년 넘죠. 근데 한 1년 9개월인가 만에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리스를 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고국에서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청교도 혁명이. 그래서 그 혁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이탈리아에서 급거 귀국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가려고 하던 계획을 취소하고. 어쨌든 그 밀턴은 그 당시 선진국인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고 김교신은 선진국인 일본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변방 소국 잉글랜드인 밀턴은 이탈리아 그랜드 투어를 통해 갈릴레이를 직접 만나 첨단 과학, 천문학과 물리학에 관한 견식을 넓혔습니다. 사실상의 해외 유학이었다. 그가 이 만남을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는 만년의 젖을
신라곤에 갈릴레이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라곤 서두에서 반역 전사 사탄을 서술하면서 반석 전사 사탄이 이제 지옥에 빠져 있다가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우주 공간을 막 날아가면서 아담과 이브가 있는 공간으로 그 유영을 해갑니다. 우주로. 그 당시에는 우주가 진공이라든가 공기가 없다는 그런 걸 몰랐겠죠. 어쨌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당시에 최첨단 우주관과 천문학 지식이 거기에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아직 뉴턴의 만유인력,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동설이 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밀턴의 시대가 뉴턴보다 아이작 뉴턴보다 한 세대 앞섭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천동설과 지동설의 그 중간 시대입니다. 중간 시대. 그래서 그 밀턴 그 시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10살 남짓 때부터 이제 자기가 그 영국의 최고의 시인이 서사 시인이 되어서 그 호메로스와 그 단테에 필적하는 영국의 위대한 서사시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인이라는 직역과 전공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크로스오버 정신이다. 한편 김교신은 동아시아 최고 선진국이었던 일본 유학길에 올라 1922년 도쿄 고사에 영어과에 진학했다가 자연과학으로 전과를 하죠. 풍수지리설 때문이었습니다. 김교신의 부친이 이제 그 어려서 요절했는데 그 아버지 말고도 그 집안의 어른들 가운데 요절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하는 말이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김교신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리박물과로 전과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풍수지리설의 비과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지리학을 전공한 거죠. 김교신은 신앙을 빙자해 과학을 무시하는 기독교인들의 행태에 심한 거부감을 보였다. 양정교보 시절 페이즈란으로 휴학한 기독교 신자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제가 쉽사리 죽겠습니까? 또 병균이 전염한다는 것도 알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있으면 질병도 죽음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냐는 말이죠. 김 교수는 이 학생한테 그 김 선생 일기에 나옵니다. 나에게 성경 배웠단 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우리는 전문 분야 이외의 일에는 전문가의 지도에 순종한다. 우리는 병이 났을 때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먹는다. 평상시 자연 법칙을 거역하며 멋대로 생활하다가 죽는 것만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리라 기대하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즉각 내 목숨을 거두었을 것이다. 추천한 과학주의자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과학주의자였고요. 과학 존중, 전문가 존중,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국애와 모국어 사랑. 선진국 유학을 다녀온 두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기보다 조국과 동포의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품었다. 철두철미 프로테스탄트인 밀턴에게 이탈리아는 가톨릭의 본진이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유럽은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진영으로 양분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30년 전쟁은 유럽이 종교적으로 분열되어 싸운 전쟁이었다. 밀턴은 38년 5월부터 39년 7월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그랜드 투어를 떠나는데 30년 전쟁이 한창이던 민감한 시기였다. 적국의 심장부로 들어간 셈이었다. 당시 유럽 대부분은 태어난 고장에 살다가 생을 마쳤다. 해외여행 꿈도 못 꾸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극소수 귀족만이 해외에 나가 교육받을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외국 여행은 그 시대에는 위험하게 짝이 없었다. 개신교 국가들은 가톨릭 사제들이 그들의 젊은이들을, 아들들을 타락시키지 않을까 우려했고 가톨릭 국가들은 이단인 개신교 종파와의 접촉을 두려워했다. 밀턴의 처지는 이를테면 냉전 시대의 미국 시민권자가 모스크바에 간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영국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물리쳤다고는 하지만 1588년이죠. 엘리자베스 때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고 단박에 선진국이 된 건 아니었다. 17, 8세기 영국은 열등감에 찌든 유럽 변두리 국가였다. 근대 초기의 지상 발견 이후 새롭게 개척한 신세계화의 교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설탕, 담배, 향료, 노예 등을 교육함으로써 주머니가 두둑해졌지만 유럽 각국 사이에는 문화적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었다. 당시 유럽에서
문화 선진국은 단연 이탈리아와 프랑스였다. 영국인, 독일인, 러시아인, 스칸디나비아인은 문화 수준에 대해 열등감이 컸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대 로마 제국 영토에 들지 못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다. 어? 영국도 로마 제국에서 물론 일부가 포함이 되긴 했지만 뭐 거의 뭐 끄트머리 변방이라 로마 제국의 영향을 뭐 거의 뭐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말할 거 없고 스칸디나비아는 뭐 로마인들이 가본 적이 없죠. 이런 나라들이 그 고대 로마 제국의 영토였으면서 화려한 그 르네상스라는 것이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을 꽃피우는 거니까 다시 로마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여긴 나라는 바로 과거 고대 로마의 중심 지역이었던 이탈리아와 프랑스, 특히 이탈리아입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 지역의 중심지로서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당연하죠. 곳곳에 아름다운 건축물과 미술 작품이 남아있었다. 게다가 15세기에 화려한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운 그야말로 유럽 최고의 문화 선진국이었다. 영국은 유럽의 서북쪽 귀퉁이의 1위 국가에 불과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그 그랜드 투어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뭐 그냥 읽고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밀턴은 그 31살 되던 39년에 1년 3개월 동안 프랑스를 거쳐서 이탈리아를 여행했다. 그리스도 예정되어 있었지만 혁명 발발로 급거 귀국하는 바람에 일정이 단축됐죠. 이탈리아에 가서는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있던 천문학자, 그 당시 이제 피렌체 외곽에 살고 있었죠. 갈릴레이의 자택을 방문해 교문을 쌓게 됐다. 밀턴은 선진국 이탈리아 여행을 하는 동안 조국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졌다. 비록 유럽의 변방 국가지만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봤다. 유럽 여행에서 귀국하고 나서 밀턴은 이탈리아 여행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직접 썼습니다. 만일 내가 무엇인가 후세를 위해 글로 쓴다면 내 조국을 명예롭게 만들고 지식을 충만케 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만드는 걸 말고는 달리 고려할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근면과 기회를 다 발휘하여 나의 모국어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이 섬나라에 사는 나의 동포 시민들 사이에 일어난 가장 훌륭하고 슬기로운 일들을 모국어로 전달하고 해석하는 자가 되련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밀턴이 젊었을 때 서사시를 쓸 계획을 이미 소시적부터 꿈꾸고 있었는데 그 서사시의 시제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영국 역사도 있었어요. 그 아서왕 이야기 같은 영국의 그 찬란했던 고대 중세 역사를 서사시로 읊어서 이 자기 조국의 위대성을 시로서 한번 세계 만방에 뽐내버리라 하는 그 애국적인 그런 심재가 있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 혁명을 겪고 다 실패하면서 결국 이제 그 천지창조 하나님의 그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그리고 이제 그 타락에서 구원받는 복락원으로 이제 주제를 틀었지만 그 초창기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영국 역사도 있었어요.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한 게 이제 젊었을 때 쓴 거기 때문에 아테네인, 로마인, 근대 이탈리아인 그리고 고대 히브리인의 가장 우수한 최고의 지성이 그들의 족을 위해 했던 그 일을 나 또한 무엇보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족을 위해 하고자 한다. 이게 김 선생의 조선지리 소고 마지막에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동반구의 엑기스를 다려낸 그 정수를 나는 이 조선에서 필히 이루고 말겠다. 밀턴이 한 말과 거의 같은 맥락이잖아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리고 그 아테네인 고대 로마인들 그리고 근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일으킨 그리고 고대 히브리인들 그 세계의 그 주요 문명 국가들이 육한 모든 역사의 에센스를 다 우려내서 내가 그것을 잉글랜드에 찬양하는 데 바치겠다. 그거죠. 혹시 라틴어로 글을 쓰면 해외에서 더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영국 땅을 나의 세계로 삼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이 마지막 문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밀턴 시대의 영어는 변방 언어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영어로 작품을 써봤자 유럽 전체로부터 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바꿔 말하면 밀턴은 라틴어로 글을 써야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출세하는 데 훨씬 유리했다. 하지만
기꺼이 불이익을 떠안고 모국어인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하겠노라고 다시 결심한다. 모국어로 조국을 명예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 밀턴의 라틴어 실력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 크루멜 혁명 정부에서 10년간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도 라틴어 실력 때문이었다. 그 당시 세계는 라틴어였기 때문에 밀턴은 모국어에 한층 더 깊은 애정을 품고 영어로 된 위대한 작품을 남기겠다는 야심을 간직하고 기록했다. 그의 야심은 후일 신라권, 복락원 등으로 구체화됐다. 밀턴은 이탈리아 그랜드 투어 기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카를로 다티, 루카 홀스테니우스, 조바니 바티스타 만소 등 이탈리아의 그 당대의 가장 뛰어난 그 석학급 지식인들과 교류했다. 이 만남은 그의 천문학적 관심과 문학적인 야망 그리고 신학적 고전적인 연구를 심화시켰고 신라권과 그 산문에 반영이 되었다. 특히 갈릴레오와의 만남은 밀턴의 과학적 호기심과 학문적 자유에 대한 그 당시에 갈릴레이가 연금 상태에 있었거든요. 응? 그 가톨릭 종교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밀턴이 갈릴레이의 그 신세를 보고 굉장히 개탄합니다. 갈릴레이가 그리고 밀턴을 보고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너네 영국에서는 이렇게 뭐 학문적인 주장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연금 상태에 빠지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밀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영국도 형편없는 거예요. 이게 뭐 북교회가 뭐 종교개혁을 하다가 정말 백도를 한 상태라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탈리아에서 갈릴레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탈리아에 비하면 잉글랜드는 양반인 거라. 훨씬 나은 거죠. 자유라는 점에서. 최소한 이탈리아식으로 종교재판소에서 재판을 내려가지고 학자의 학문 활동을 강제로 억압하는 최소한 그러한 비양심적인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자유에 대한 억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조국 잉글랜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때 갈릴레오와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큰 낙관적인 희망을 품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소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만소와의 교류는 영어 서사시 창작의 동기를 부여했다. 그 밀턴에게 이탈리아 서사시 전통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지식인들과의 교류는 밀턴을 그야말로 르네상스맨으로 완성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르네상스맨이라는 건 만능인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뭐 미켈란젤로라든가 뭐 다빈치 같은 사람들을 르네상스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조각은 조각, 회화면 회화 뭐 다 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는 다시 김 교수입니다. 후진국 지식인 밀턴이 모국어에 대해 품었던 애정은 김 교신의 나라 사랑과 많이 닮았다. 김 교신은 함흥농업학교 재학 중 3.1운동에 가담했다가 쫓기듯이 일본 유학길에 올라 부산항에서 연락산에 오른다. 그가 현해탄을 건너다가 연락선 가판을 구르면서 나는 아무래도 조선이다 라고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는 꽤 널리 알려져 있다. 식민지 조선 청년으로서 일본으로 향하던 김교신은 불공대천의 철심을 품고 동해를 건넜다고 일본행 당시의 심경을 수했다. 일본은 원수에 달한 거죠.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그야말로 가슴에 칼 품고 갔다는 겁니다. 김교신이 일본을 갈 때. 그렇다고 일본에 대한 적대감에만 매몰된 것은 아니다. 밀턴이 적국인 적성국가인 이탈리아에서 학문적 신앙적 동지를 만나 교부를 나눴듯이 김교신은 적국 일본에서 무교 신앙 동지를 만나 평생 신앙적인 교부를 나눴다. 김교신은 일제치하에서 조선 청년들이 우리의 지리와 역사를 통해 민족적 긍지와 포부를 가져줄 걸 소망했다. 성소선 62호에 기고한 조선지리 소고에서 그는 조선이 동양세계의 중심이며 동양정신, 동양사상의 진수는 한반도에서 표출되리라고 민족이상을 설파했다. 아까 밀턴이 얘기한 거가 아주 너무나 맥락이 흡사합니다. 조선 역사에 편안할 날이 없는 이유는 한반도가 동양정국의 중심임을 여실히 증거한다. 동양의 수많은 고난도 이 땅에 집중됐거니와 동양에 산출해야 할 무슨 고귀한 사상, 동반부의 반만년 총량을 대용년 용광로에 다려낸 정수는 필연코 이 반도에서 찾아내리라. 밀턴이 고대 아테네, 그리고 고대 로마, 그리고 르네상스 이런 문명의 엑기스를 잉글랜드인으로서 내가 표출하겠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김 선생은 동양의 동아시아의 모든 고난,
모든 문화의 그 총량을 쪼려내서 그 액기스를 이 한반도에서 내가 찾아내겠다. 민족이상이라는 점에서 참 밀턴과 김교신이 너무 닮았어요. 자기 조국에 대한 가능성, 미래 비전에 대한 확고한 민족이상. 사실 그 노평원 선생님이 참그 생전에 민족이상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죠. 그 이민족이 참 공적인 삶을 강조하고 이게 이제 무교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김교신, 노평우 선생 공통적으로 생전에 참 젊은 사람들 앞에서 민족이상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 글에도 보면 노평우 선생님이나 김교신 선생 특히 노평우 선생 글에 보면 민족이상이란 말이 정말 뭐 수십 수백 번 나옵니다. 김 선생 시대에는 아마 민족이란 말을 쓰기조차도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성서우선에 저는 자제한 거로 알아요.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검열관들이 제일 싫어한 말이 민족이라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김 선생의 그 글에 이면에 흐르고 있는 도도한 흐름은 민족이상이죠. 민족이상. 김 선생이 뭐 성소선 사건으로 들어간 것도 결국은 민족이상, 민족 사상을 설파했다는 이유거든요. 감옥에 간 게 김 선생이. 어쨌든 김 선생의 그 성소호선 그 158호 전체 그 내면에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용광 콸콸 흐르고 있는 그 지하수는 바로 민족이상이죠. 그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정화하고 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그 애정이 김 선생의 글에 아주 뭐 너무나도 그 반복적으로 자주 나와서 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 말기 식민지소련의 학생들은 국어 상영에 매진했습니다. 국어라는 건 일본어죠. 일본어를 잘한다는 건 그 당시에 자부심이자 자랑이었다.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답게 일본어를 구사하는 조선인도 적지 않다. 그게 아주 영광이죠. 평양 기독병원에서 장기료와 함께 근무하다가 김교신이 흥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45년 3월 흥남에 달려간 청년의사 박춘서는 김교신의 양정제자 이창호와 함께 수본궁 사택초원의 꼬불꼬불 골목길을 돌아가다가 발걸음이 멎었다. 문밖 외등 불빛에 저녁 나절이거든요. 퇴근하고 난 다음이니까 문밖 외등 불빛에 대문에 김교신이라고 쓴 문패가 보였다. 창씨개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행색가나 하는 조선인들은 조선인이면서도 철두철미 야마토 다마시로 무장하고 집에서도 일본어만 사용한다고 자랑하면서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처럼 살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일본 제국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질서, 그것도 일본인 사택지구 한복판에서 조선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문패를 보는 느낌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공장에 근무하는 조선인들은 모두 일본인 이름을 사용했다. 그 당시 한 4천 명 정도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다 그러죠. 흔한 공장에. 이창호와 박춘서 이 사람들도 다 그 당시에 징용 온 거죠. 징용으로 와서 그 일반 징용이 아니고 현지 징용으로 온 거죠. 현원 징용으로. 그래서 공장 안에서 이창호는 마스모도로, 박춘서는 히라모토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불렸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 근록계장 김교신만은 상시개명을 홀로 거부하고 김교신 조선 이름 슬자를 고수하고 있다니 박춘서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근래 조선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이름을 보아서는 분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일본인 사택지구의 김교신이라는 문패는 아마 이집뿐일 것이다. 선생의 평소 생활이 정신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뚜렷이 드러나 있지 않은가. 요즘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의 탈을 쓰고 자칭 일본 사람 행세를 하는 얄미운 꼴이 얼마나 많은가. 헌남 시절 김교신은 조선인 노무자들과 조회를 마친 후 강의했다. 그러니까 조회 마친 다음에 이제 성천강 그 뚝을 막 달리기를 한 다음에 뚝 옆에 있는 그 잔디밭에 풀밭에 앉아가지고 그 노무자들 상대로 강의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공장에서 하면 다 걸리거든. 근데 이렇게 그 뚝에서 몰래 강의를 해도 다 이게 밀고가 됩니다. 그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어쨌든 강의 주제는 대개 민족과 역사, 종교와 윤리, 보건과 위생에 관한 것이었다. 강의는 당시 강요되던 일본어 상용 방침에 어긋나는 조선말로 진행되었다. 이 시간은 모두가 기다리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나 일본 헌병대로부터 주목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 일본 질서는 일본 해군의 감독을 받는 구수공장이었다.
공장 내 한국인 공동체 안에 김교신과 전국에서 모여든 그의 제자들이 모여 일을 하고 있는데 국어 상용을 거부하고 조선말로 교육을 한다니 헌병대가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어느 날 김교신은 헌병대에 불려갔다. 국어 상용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였다. 김교신은 여유 있는 태도로 그들이 미처 공격의 말문을 열기도 전에 다 알아보는 거죠. 무슨 말을 할지. 나는 공장장으로부터, 그러니까 흥남 공장의 공장장으로부터 이곳 노무자, 4,000명 노무자와 가족들을 보살피며 잘 지도하며 계몽해서 그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열중하도록 힘써달라고 특별한 부탁을 받고 이곳에 온 정사원입니다. 나는 나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해야 합니다. 형식에 치중하여 당신들이 지금 뭐 국어 상용 얘기하면서 일본어로 쓰라고 그러지만 조선말 못 알아듣는 일본말을 못 알아듣는 소설들이 참 많다. 그래서 형식에 치중해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일본말로 작은 효과를 얻는 것과 형식을 떠나 잘 알아듣는 조선말로 많은 효과를 얻는 것, 어느 편을 일본은 원하고 있습니까? 공장장은 큰 효과를 더욱 속히 얻을 수 있는 길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느 쪽을 원합니까?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피고용인입니다. 야, 이게 노평원 선생이, 김규 선생이 얼마나 당당하게 그리고면서도 합리적이고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는 그 해명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아무리 헌병대장이라 할지라도. 에? 효율 때문에 한다는데 네가 뭐 너 그러면 효율을 방해하겠다는 건데 헌병대장 당신은 지금 일본 국시를 지금 반역하는 거냐? 당신은 좀 그런 당신은 일본 제국에 반역하겠다는 거냐? 지금 그런 논리로 지금 파고드는 거거든요. 얄밉지만 헌병대장이 수긍하고 납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논면인 거죠. 김 선생이 참 정말 얼마나 합리적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인지. 전시 비상체제 하에서 효율을 최우선시하는 군수공장의 특성과 방침을 앞세워 헌병대 형식에 치우친 적군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당황한 듯 웃으며 나 역시 같지요. 전쟁은 급하니까요. 그래야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 문제보다 다른 것을 좀 의논하려고 했지요. 하면서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나중에 이 말을 전해들은 직속상관, 고다마 과장, 그 김교신의 직속상관이죠. 김교신은 계장이고 과장인데 이 과장, 고다마 과장은 김교신하고 참 의기가 소통했어요.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김 선생을 잘 이해해주고 그래서 도쿄제대 나온 사람입니다. 그 도쿄제대 법학과 나온 사람인데 이제 김 선생이 헌병교육도 맡아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김규신의 논리를 꺾지 못한 헌병대가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다. 안경득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국 안상철 의사의 아들이죠. 국민학 교사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의사인데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야, 김규신 선생이 그 서본구에 계신데 너 혹시 생각 있으면 가봐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듣고 평소부터 김 선생은 이제 흠모하다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서 이제 냅다 달려간 거죠. 선생하다가 때려치우고. 자, 그런데 어느 날 공장 내 조선인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헌병대 특별반이 편성되었다는 정통한 정보를 입수하고 김 선생에게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 교수는 안경득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당할 자는 없어. 모든 걸 주께 맡겨야지 하면서 안심시켜 주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근면하게 업무에 임하는 것이 최선의 방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김 선생은 그 흥남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그 직원들이 꾀부리고 뭐 나태한 거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꾀부리고 아무럴 때 꾀부리고 하는 그런 민족성 갖고는 일본 놈들이 물러가도 조선인들이 스스로 살 길이 막막하다 이겁니다. 앞길이 없다는 거예요. 장래성이 없다는 겁니다. 남이 보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지 일본 놈들이 물러간 다음에 우리가 독립된 국가를 만들어도 그때 우리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가. 태어난 자리는 달랐으나 김교신과 밀턴은 조국과 노국을 사랑해서 다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의해 각성한 개인으로서 각자 조국과 동포를 위해 분투했다. 동포의 정신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노평원 선생님 말씀이 여기서 생각이 나는데 노평원 선생님이 아마 그 우리 반 교수님이나 그 정승환 선생님 많이 들으셨을 텐데 노 선생님이 그 강의하시다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사회의 정신적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신앙은 쓸데없는 신앙이다.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기독교가 이게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한국은 오히려 기독교가 사회 걱정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끌어올리기는커녕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교회주의자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게 전광훈이 이런 자들이 한국 기후에 이게 결국은 교회주의의 끝은 논리적인 끝은 결국은 전광훈이고 김정한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 결국 인간의 욕심, 금송아지, 울타리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스스로 자기 발에 속살을 채우고 노예처럼 사는 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자기 착각이고, 착각일 뿐이고, 그 허위의식일 뿐인 거죠. 허위의식. 자기 자신은 노예로 살면서, 죄수로 살면서 스스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인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밀턴의 노후와 사랑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는 오늘날의 영어의 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변두리 언어가 세계로 탈북했다. 아마 밀턴 자신도 영어가 이 정도까지 커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밀턴이 뿌린 씨앗은 그의 말대로 100년, 500년 후에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100년 됐습니다. 지금 100년 됐는데 우리한테 뭐 대단한 열매 있습니까? 저는 이게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김 선생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노평원 선생 같은 훌륭한 스승이 있는데 그분이 품었던 뜻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것도 참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적지에서의 안전수치, 상식과 합리성입니다. 밀턴이 여행에 나설 무렵 유럽의 정정은 불안했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극렬한 대립으로 인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청교도이자 철저한 반가톨릭이었던 밀턴에게 가톨릭 이탈리아는 적성국가였다. 장기 여행하기엔 위험이 많았다. 제가 이제 이거 뭐 길게 설명을 하려고 디테일을 좀 생략을 했는데, 밀턴이 이탈리아 여행 갈 때 그 밀턴을 따라다닌 가톨릭 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잉글랜드 같은 영국 같은 그 개신교 국가에서 여행자들이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오면,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 사람들은 모스크바에 온 미국 시민이거든요. 냉전 시대에. 그러니까 감시가 따라붙는 거예요. 스파이들이 KGB가 따라붙듯이, 러시아에 모스크바에 KGB가 따라붙듯이. 그러면 KGB 역할을 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제수이트. 예수의 수도사들이 밀턴을 따라다니면서 스파이 첩자지를 했어요. 밀턴이 어디를 다녔으면 누굴 만났으면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를 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상부에다가. 어쨌든 그 당시에 종교적인 대립이 극한적으로 치달으면서 일어났던 하나의 참 지금으로 보면 어이없는 그런 에피소드죠.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그 대립은 오늘날과는 그 경우가 다르다는 거,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뭐 우리가 가톨릭을 미워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응?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가톨릭이 지금 개신교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일반 객관적인 그 비신자들 판단으로 볼 때는 개신교가 가톨릭한테 내밀 게 뭐가 있어 사실. 무식하고 김교신이 말한 신앙병 환자들인데, 고질병 환자들 아닙니까? 김교신의 표현대로 하면 어디다가 뭐 가톨릭한테 뭐라고 욕할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가톨릭은 그래도 일관성에도 있죠. 2000년 동안. 개신교는 뭡니까?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개가 된 거 아닙니까?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개가 바로 김장환이고, 참. 그래서 장기 여행을 하면서 밀턴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밀턴이 여행 가기 전에 이제 그 해외 여행 경험이 많은 그 선배로부터 그 조언을 구했는데, 누굴 찾아갔냐면 그 당시 베네치아 주재, 베네치아가 이탈리아입니까? 베네치아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낸 헨리 워튼이었는데 런던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워튼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뭐 장기간 그 프랑스를 거쳐서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올 텐데 그 대사님께서 어떤 주의사항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밀턴이 당부했습니다. 생각을 숨기고 정직한 표정을 지으면 전 세계 어디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이게 이제 밀턴의 그 당부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워튼을 만난 밀턴은 그래서 자신만의 여행 원칙을 세웠다. 현지인과 대화를 나눌 때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이 먼저 시작하지 않겠다. 생각을 숨긴다는 거죠. 그죠? 표정을. 자기 표정에 나 예수쟁이요. 그 흐두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표내지 않고. 나는 참 한국 개신교들 참 일부라고 믿고 싶어요. 그 일부 개신교들 정말 어디 갈 때마다 예수쟁이 표내면서 정말 개망신 떨고 다니는 거 보면 참 정말 얼굴에 화로를 뒤집어 쓴 것 같이 참 그 낯이 붉어지죠. 그죠? 정말 너무 처참해요. 예수쟁이 키대고 다니는 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말입니다. 아무 데나 살아가서 예수쟁이 흔들고 다니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참 무지의 극치라고 할까? 무식의 극치. 그래서 현지인과 대화를 나눌 때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가 먼저 시작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상대 쪽에서 종교에 관해 물어볼 때 그럴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건 당당하게 자기 신앙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응? 내가 먼저 말은 꺼내지 않겠어. 하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혹시 문제제기를 하면 나는 내 입장을 밝히면서 분명히 당당하게 나가겠다. 이것이 그의 확고한 방침이었다. 그는 여행 내내 이 원칙을 지켰다. 생각을 숨기라는 헨리 워튼의 조언을 충실히 따르되 상대의 질문이 있을 경우 떳떳하게 자기 신앙을 드러내겠다는 태도다. 종교적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민감한 문제로 상대를 먼저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 그럼에도 자신의 종교에 대해 당당한 태도만을 잃지 않겠다는 꼿꼿한 기계를 이룰 수 있다. 옛날에 우리가 이거 아프간 선교 갔다가 목숨을 잃은 분이 있죠. 그 이슬람 국가에 가서 왜 그 참 이런 거 보면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슬람이 국교로 되어 있는 나라에 가서 참 그 상대를 자극하는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는 그 만용이 결국은 참 불행을 이끌어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밀턴이 그 지켰던 그 원칙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모습을 흥남 시절에 김규신에게서도 볼 수 있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45년 3월 말에 흥남에서 김규신과 합류한 청년회사 박춘서에게 김규신은 당부했다. 그 연성이라는 게 이제 훈련인데 그 연성소 그게 이제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일본 직소 입사에 앞서서 2주간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가 이제 군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공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해군의 직속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게 있어. 교관이라는 자들이 원래 무식한 녀석들이라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는데 충돌할 일이 있더라도 꾹 참고 그저 무식한 척하고 한 2주간 정체를 파악해보게 대개는 조선인을 황민화시키자는 것이니까 그 녀석들이 기독교 신자들 특히 주목하는 모양이야. 되도록 믿는 표시를 그러니까 예수적인 표를 내지 않는 게 좋겠어. 그래서 우리 그룹에서는 식사 기도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어. 상대편에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 경우만 아니라면 굳이 일부러 믿는 표시를 내지는 말게. 그리고 종이를 줄 테니 이건 또 김교신이 갖고 있는 또 회심의 카드입니다. 종이를 줄 테니 일기장을 쓰라는 일기 쓰라는 거예요. 일기장을 선물을 주면서 공책을 주면서 매일매일의 일과를 죄다 기록해. 바로 이렇게 김교인 선생이 그 청년의사 박순서한테 일기장을 노트를 줬고 그 노트에 청년의사 박순서가 일기를 썼고요. 그 일기가 지금 남아가지고 그게 성서연구에 노평원 선생 일기에 조선에 두 번에 걸쳐 실려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때 김 선생이 일기를 쓰라고 노트를 안 줬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죠. 그때 흉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야, 이게 참 정말 얼마나 이게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교신의 흥남 시절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박춘서 이분이 쓴 기록이 김교신의 흥남 시절에 대한 가장 디테일한 기록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한. 김 선생이 이때는 글을 안 썼어요. 못 쓰잖아요. 이 시절에 이 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김 선생이 흥남 시절의 그 생각과 신앙과
행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태도를. 이게 없었으면 보나마나 그 김 선생을 비아냥거리는 쪽에서는 김 선생 뭐 일본 군수공장 갔으니까 다 이거 뭐 그 친일한 거 아니야 막판에 변절하고 그렇게 말해도 참 우리가 반박할 근거가 너무 참 분석해지는 거예요. 이 자료가 없었으면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게. 김 선생이 정말 초지일관했다는 게 그 마지막 임종 때까지도 끝까지 변함없었다는 게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기록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서우선과 아, 성서연구 500호를 남겨주신 김교신, 노평우 두 분이 정말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의 약점을 잡으면 책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김교 선생이 헌병대 그 대장하고도 얘기할 때 절대 안 밀리고 논리적으로 파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김 선생은 그 연성소에서 이상한 짓을 할 때 일본 놈들이 그 짓을 그 짓을 하는 걸 다 기록을 남겼다가 나중에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역공할 때 써먹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정말 김 선생의 태도를 보면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여기서도 정말 아주 너무나 잘 보여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전에도 연성소 소장농부가 싸운 일이 있어. 이게 이제 그 흥남 공장의 훈련 소장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할까요? 여러분 그 이제 지금 여기 생략했는데 그 박춘서 선생의 그 일기에 보면 그 연성소 소장놈이 조선놈, 조선놈. 흥남의 훈련소 소장, 2주간 훈련소를 책임지는 소장놈이 조선인이었어요. 이름이 곤도야, 곤도. 곤도. 창씨개명해서 당연히 창씨개명 했겠죠. 안 하면 이상한 거지. 곤도인데 이놈이 아주 조선인, 도쿄 제대 나왔어요. 조선인인데 도쿄 제대 나 공부 잘했죠. 우리나라도 뭐그 서울법대 나오는 우리나라 다 말아먹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 도쿄 제대 나온 조선놈인데 흥남 공장의 연성소 소장입니다. 곤도. 이놈이 조선 사람들 그렇게 멸시한대요. 조선놈들은 때려야 된다고. 패야지 말을 듣는다는 식으로 아주 조선인들을 경멸하고 공석이나 사석에 다 일본인들 듣는 데서도. 야, 그러니 김 선생하고는 정말 그야말로 상극이죠, 상극. 자, 이 말에서도 두 가지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첫째로 기독교 신자를 불온시하며 핍박할 수 있으니 신자임을 겉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상대편에서 내가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 경우에는 당당하게 대응하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이다. 기독교 신자임을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일단 신앙민주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물러서지 말라는 원칙이다. 기독교 신자가 적대 세력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취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만 당당한 태도를 김교신과 밀턴에게서 공통으로 볼 수 있다. 그 종교는 상식을 초월하지만 상식을 무시한 종교도 설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교권주의자에 대한 판결입니다. 밀턴은 그 40년 장기의회가 열리고 42년 혁명이 시작되면서 잉글랜드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의회파를 지지했다. 땅이 하늘을 닮아서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기에 기꺼이 서사시 집필 계획을 뒤로 미루고 혁명 논객으로 나섰다. 밀턴이 본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억압과 전지였다. 단적인 예로 그는 가톨릭의 종교재판소에서 시행한 검열제를 들었다. 밀턴은 검열제가 가톨릭의 종교재판소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종교재판소가 학문의 발전과 진리의 발견에 막대한 해를 미쳤다고 보았다. 밀턴은 아레오파기티카에서 청교도 혁명 발발 직전 유럽 여행 중 이탈리아에서 갈릴레오를 만나 면담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톨릭 종교재판소가 위대한 이탈리아인 갈릴레오의 재능과 학문을 지식시킨 원흉이라고 지적했다. 밀턴이 보기에 대주교 로드로 대표되는 잉글랜드 국교회는 가톨릭과 판박이었다. 국교회 주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눈먼 안내자였다.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거죠. 전광훈이하고 김정한이를 보면 딱 이거죠, 그죠? 전광훈, 김정한.
그들은 국민 자산을 축내는 강도들이었고 국가에 대한 반란의 진원이었다. 1637년 대주교, 이 아주 악명 높은 국교의 주교입니다. 주교들 혁명 전에 주교들을 교황했다는 이 혐의로 청교도들의 쥐를 잘라내고 이마에 낙인을 찍는 잔인하고 참혹한 형벌을 가했다. 그의 행패는 가톨릭 종교재판소의 전제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밀턴은 국교의 주교들을 가톨릭의 교황쟁이들이 잉글랜드 내부에 몰래 들여보낸 트로이의 목마라고 보았다. 응? 가톨릭의 그 전제를 흉내내는 그자들이 자유로워야 할 잉글랜드 교회에 몰래 잠입한 트로이의 목마다. 그 당시 가톨릭을 밀턴 시대에는 영어로 포펄이. 포펄이란 말을 누가 처음 만든 줄 아세요? 윌리엄 틴들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윌리엄 틴들 아시죠? 영어로 성경 처음 번역한 사람. 벌써 이 시대부터 그 영국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포펄이라고 불러요. 포펄이. 교황쟁이라는 뜻이죠. 마치 기독교인을 예수쟁이라고 부르듯이. 이러한 반카톨릭적인 태도를 영어로는 엔타이 포펄이. 이건 완전히 학술 용어입니다. 역사수로. 그 당시 일반적으로 또 이런 말을 모르면 17세기 영국을 알 수가 없어요. 자, 혁명이 시작되자 밀턴은 주교제를 타도하기 위해 장로파와 손을 잡았다. 그들은 주교제에 항거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펼친 혁명 동지였다. 그러나 앞불사 동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혁명을 배신할 줄이야. 혁명이 성공한 뒤 그들은 마각을 드러냈다.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와 여기서는 장로교의 교리 뭐죠 그게 뭐죠 교리 장로에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렇죠. 요리문답이 여기서 결정되죠. 바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와 의회 내 장로파 소속 의원들은 이게 주류가 장로파란 말이에요. 장로교. 음흉한 계략으로 출판 허가법을 제정했다. 그 음흉한 계략이란 말은 밀턴이 한 말입니다. 장로파의 교리로 잉글랜드의 종교를 회귀로 하면서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려는 의도로 출판 허가법을 제정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로교를 잉글랜드의 국교로 만들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종교재판소의 획일주의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쟁취하고자 일으킨 청교도 혁명이 다시 가톨릭의 전제로 회귀한 셈이다. 밀턴은 믿었던 동지의 이런 태도에 배신감과 환멸을 느꼈다. 이 출판허가법은 37년 혁명 전이죠. 찰스 1세 때 만들어진 성실청 포교령을 그대로 베낀 것이고 이 성실청 포교령은 악명 높은 에스파냐 종교재판소의 검열죄를 흉내낸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장로파는 종교개혁자 칼뱅의 후예라면서 가톨릭이 하는 전제와 억압을 답습했다. 어처구니 없는 자기 부정이었다. 장로파는 칼뱅이나 치빙글리에 의해 종교개혁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장로교를 기존의 가톨릭 교회 또는 국교회와 같은 위치로 끌어올리려 했다. 밀턴은 이때부터 장로파를 더 이상 동지로 보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종교개혁의 적이었다. 획일적인 검열제를 통해 그들은 스스로 국교회 주교나 가톨릭 종교재판관과 같은 부류임을 고백한 셈이다. 종교개혁을 위해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은 밀턴은 이때 쓴 책이 바로 아레오파기티카다. 이 책은 종교개혁 문서다. 그러므로 밀턴은 시인을 뛰어넘어 종교개혁가로 기억되어야 한다. 루터와 칼뱅과 치빙글리가 완성하지 못한 종교개혁을 끝까지 관철해 완성하자는 것이 밀턴의 입장이었다. 종교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밀턴은 칼뱅이나 치빙글리가 비춰진 빛을 쳐다보기만 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종교적 진리를 찾는데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이게 이제 김규현 선생이 얘기한 학문과 신앙의 학문과 연결되는 대목이거든요. 개개인이 그 빛으로 자신의 앞길을 비춰가며,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은사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빛을 가지고 자기 앞을 밝혀서 자기 학문과 전공과 자기 주변을 가정을 비추면서 진리를 진보시키고 확장시키는 거,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완성이라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울타리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거, 그건 결국은 종교개혁을 배반하는 거라니까요. 종교개혁 정신을 배반하는 거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태양을 지혜롭게 바라보지 않으면 태양은 우리를 후려쳐서 어둠 속으로 빠뜨립니다.
우리가 보는 빛은 영원히 쳐다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빛에 의해 우리의 현재 지식에서 멀리 떨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토록 하고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빛은 태양과 같아서 그 빛을 쳐다보기만 하면 우리가 성광을 보면 우리가 눈을 멀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 눈이. 마찬가지로 그 빛은 쳐다보기 위해서 그 생긴 우리에게 주어진 빛이 아니라 그 빛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더 널리 확산시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등불을 켜면 말 위에 두잖아요. 말 아래 두지 않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그 열매로서 나무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열매로 알겠다는, 열매로. 이거는 행위주의가 아닌 거죠.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우러러 나오는 거니까. 자유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행위주의예요? 이게 무슨 공덕주의야? 아니죠, 이거는. 이거를 행위주의, 공덕주의로 알면,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를 오해하는 겁니다. 종교개혁도 모르고,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빠진다.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종교개혁가들이 밝혀준 빛을 영원히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되며 그 빛으로 앞을 밝게 비추어 진리의 외연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부단히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밀턴은 우리가 찌빙글리와 칼뱅이 비춰진 성광을 너무 오래 바라본다면 완전히 눈이 멀어버릴 거라고 경고한다. 지금 현재 한국의 개신교가 바로 칼뱅의 성광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칼뱅을. 밀턴은 교회 문제만큼이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김 선생이나 노평호 선생, 우찌무라 이런 분들 존경한다고 해서 그분들만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그 빛으로 우리 앞길을 가야죠. 우리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지. 예? 밀턴은 교회 문제만큼이나 중대한 사안이 가정과 정치 두 분야에서의 삶의 규범을 주의 깊게 개혁한다고 했다. 가정과 정치. 이 정치가 바로 청교도 혁명이죠. 왕정을 타파하고 공화정을 만들어서 인간이 인간의 노예가 되는 그런 부당한 상황을, 이건 하나님의 참 그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왕정은 바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진리의 확산을 위해서 밀턴이 혁명에 기꺼이 가담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 이혼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도 결국은 가정 문제에서 우리가 진리의 확장을 시도해서, 이혼이라는 게 단순히 간통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의 불일치, 정신적 불일치도 우리가, 정신이 몸보다,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면 정신의 불일치는 육체의 그 배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죠. 더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된다 이거죠. 밀턴의 해석에 의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밀턴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외연 확장을 부단히 시도한 거죠. 하지만 가정과 정치뿐이겠는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히 고학력 사회인 현대 사회에서는 각 개인의 전문과 전공 영역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밀턴의 말대로 그 빛에 의해 우리의 현재 지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교신과 함석헌은 밀턴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셈입니다. 100년 전에 이미 지리학자 김교신과 역사학자 함석헌은 조선지리 소고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통해 그 모범을 보여주었다. 진리의 싸움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이게 1934년입니다. 1934년.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이죠. 91년 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괄호 속에 있는 건데 생각하려고요. 이 장로파가 이제 제일 열심히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흉내만 낸 다음 가장 열심히 한 건 10분의 1, 11조 거두어서 재산 증식하는 일이었다. 이거 밀턴이 한 말입니다. 밀턴이 아레오파기티카에서. 자, 토한 것을 다시 먹은 것은 장로파만이었다. 아니었다. 그러니까 청교도가 대단히 다양한 분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로파에 의해 득세한 독립파도 동일한 행태를 보였다. 기득권 세력이던 그들이 의회에 국가교회를 설립할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목사들의 봉급을 국가가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가 통제로부터의 독립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그래서 이름도 독립파야. 그런데 국가 통제를 자청하고 있다니 밀턴이 볼 때는 정말 어이없는 일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1659년 밀턴은 독립한 목사들이 월급쟁이 직업 종교인이 되었음을 확인한다. 밀턴은 그들을 인디펜던츠라고 부르기보다는 디펜던츠라고 부르는 편이 적당할 것이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아주 말장난도 잘해요. 말도 잘합니다. 밀턴이. 생계를 정부에 의존하는 한 정부는 비위에 맞추는 말을 해주는 목사들에게만 급료를 지급할 것이고 목사들 또한 급료를 지급하는 행정관의 이익과 견해에 순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밀턴의 입장에서 독립과 국가 고용은 양립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게 밀턴이 직접 한 말입니다. 결국 밀턴은 독립화와도 결별합니다. 그러니까 밀턴은 그 소위 그 청교도 혁명에 소위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일종의 동맹을 이루었는데 그 동맹의 그 혁명 동지들한테 차례차례 다 배신을 당합니다. 응? 오늘 한국 개신교 보시면 알 거예요. 전광훈의 개신교, 김장훈의 개신교, 개신교를 배신한 자들, 마귀의 그 울타리로 기어들어간 자들, 자유와 독립을 팽개친 채 틈만 나면 전제와 억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인간의 끈질긴 가톨릭 본능이다. 과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톨릭이다. 생명이란 부패하기 마련이다. 기득권에 안주하는 그 순간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전투적 그리스도인, 전투적 프로테스탄트가 그래서 되어야 한다. 유혹에 맞서 싸우면서 매 순간순간 낡은 껍질을 벗어던지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김규신입니다. 일본에 건너간 직후인 20년 4월 기독교에 입문했는데 그 시미즈 교 목사한테 세례를 받고 반년가량 성실하게 교회 수석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 그 반대파 수책으로 그 김교신이 존경했던 시미즈 목사가 쫓겨나는 그런 일을 김교신이 직접 목격합니다. 그래서 김교신이 교회 내분에 접해서 큰 충격을 받고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렸습니다. 최고의 도덕률을 추구하는 유일의 이상사회로 동경했던 교회 안에서 벌어진 추잡한 작태에 크게 실망했다. 그래서 때마침 21년 11월 16일부터 의드메죠. 무교회주의 기독교의 창시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일생의 대사업인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그 성서선 그 창간동인 6명 가운데 김교신밖에 없어요. 나머지 함석헌이라든가 송경 이런 분들은 다 그 우쭈무라의 로마서 강의가 끝난 그 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쭈무라 문화에서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그 깊게 영향을 받은 인물도 바로 김교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간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결과적으로 보나 열매를 봐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교신은 초회로부터 나중까지 비상한 열심으로 참석했다. 교회를 떠난 무교회주의자가 되었다. 성서호선 33년 7월에 사무엘상 개요가 기재했다. 이 글에서 김교신은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과 당시 조선을 비추어오면서 격권주의를 통일을 비판했다. 대개 종교의 적은 무신론이나 과학설이나 유물사조가 아니라 실로 제사장, 즉 총리사, 목사, 노회, 총회장 등의 무신적 행동이 가장 유력한 적이라고 썼다. 기독교 최대의 적은 무신론이 아니라 기독교 내부 특히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네? 기독교 최대의 적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김정환이, 전광훈이 교회 최대의 적, 기독교 최대의 적이란 말이죠.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똑같은 말을 C.S. 루이스 다들 아시죠? 네? 옥스퍼드 대학 영문학 교수였던 분.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저는 그 C.S. 루이스의 그 책을 원서하고 번역서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이분이 또 밀턴 연구가이기도 합니다. 영문학자로서.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 이게 스크루테이프가 이게 이제 악마의 이름이에요. 악마. 악마. 사탄의 쫄개인데 그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죠. 악마의 입장에서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오해는 마라.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혼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무형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무형의 교회. 무교회가 추구하는 무형의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행의 교회, 제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악마의 최대 협력자는 바로 유형교회, 제도교회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에서 한 말입니다. 직접 인용해요. 37년 7월 1일 김교신은 어느 목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김교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이다.
귀지에서 교회의 비리 비판하는 것을 감사해서. 지금도 제가 교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 교수도 교회 비판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공정한 입장에서 교회의 긍정적인 면 또한 잊지 마십시오. 둘,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오니 분감이 여건이와 교회 안에도 구원이 또한 있음도 당연한 줄 아실 터이니 잊지 마시고 배척에만 몰두하지 마소서. 똑같이 지금 무교회 바라보는 교회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배척에만 몰두하지 마소서. 편지를 받아본 김 교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찬성하는 이와는 교회 문제로 논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파진 근성에 찌든 교회주의자가 적지 않다고 개탄한다. 그러면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이 말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황금률이다. 이 말을 사용하는 자는 모두 가톨릭파요, 거짓말하는 자요, 가증한 자요, 멸망을 면치 못할 자이다. 도전자 없을진데 우리는 기독교 신자끼리 싸우길 원치 않는다. 그쪽에 싸움 걸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싸우길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무슨 의도로서든지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떠드는 무리를 향해서는 무교회주의자로서 화살 한 방을 날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가톨릭 교회 황금률인데,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16세기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프로테스탄트 모든 교회는 다 교회 밖이고 가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팀은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는 명분으로, 그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가톨릭의 이단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죠. 네? 애초에 시작이. 그랬던 프로테스탄티즘이 교파주의와 교회주의 굳어져서 다시 가톨릭과 똑같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교수는 분파하여 뛰쳐나간 편은 가짜 교회요, 잔류하여 회당과 교권을 유지한 편은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날 조선에서 진짜 교회라고 자칭하는 장로교, 감리교, 무토 후에는 모조리 가짜 교회 또는 사생아 교회, 오직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유일한 공교회다. 이건 신교도의 자승자박이다. 형상기억 학금처럼 가톨릭적 본성으로 회귀하여 기득권에 안주하는 개신교의 작태를 김 교수는 견딜 수 없었다. 밀턴과 교집합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투적인 삶과 감격의 눈물. 밀턴은 아레오파기티카에서 회피적이고 은둔적인 미덕은 참다운 미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도원에 은거하여 세속과 단절된 가운데, 이게 이제 퓨지티브 앤 클로이스터드란 말인데, 퓨지티브는 도망치는 거고요. 클로이스터라는 거는 가톨릭의 그 수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클로이스터. 그래서 함양된 미덕, 그 세속과 단절된 가운데 함양된 미덕, 그 세속과 단절된 상태에서 실행하지 않고 숨차게 시도하지 않으며 적을 향해 돌진하는 일도 없이 먼지와 땀을 무릅쓰고 저 불멸의 꽃다발을 구하기 위해 달리는 경주에서 슬그머니 빠지는 미덕은 진정한 미덕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속에 은둔해서 기도와 명상에 빠지는 삶을, 물론 가톨릭은 물론 타당한 근거가 있고 명분도 다 있어요. 압니다. 하지만 밀턴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전투적인 삶이다. 선과 악을 다 알면서 세속 저작거리 나가서 서사시 거느리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상사와도 갈등도 빚어보고 동료와의 갈등도 빚어보고 먹고 사는 것의 어려움도 다 직접 체험해가면서, 마치 김교신도 표현을 했듯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온몸으로 다 견디면서 그 자식 때문에 속도 써보고 그거 하면서 선을 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그때그때 선택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밀턴이 얘기하는 전투적인 삶이다. 그래서 밀턴은 세속의 온갖 유혹과 단절된 상태에서 악과 직접 대결하지 않고 적을 향해 돌격하는 일 없이 얻어지는 미덕은 인정할 수 없었다. 그 세속의 먼지를 뒤집어쓰고 그 안에서 때로는 자기 자신도 죄인이 될 수가 있어. 하지만 수시로 회개하고 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용기, 그러면서 주변에 그 진리를 점점 넓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게 바로 이제 밀턴과 김교신 선생이 공통점인 거죠. 적을 향해 돌격하는 일 없이 얻어지는 미덕은 인정할 수 없다. 인간을 정화하는 것은 시련이며, 세상에 가서 자식 낳아서 속썩여보고, 그 돈벌이 해가면서 정말 사업에 실패도 해보고, 그러한 시련은 반대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밀턴이 지금 17세기 사람인데
그 해결이 말하는 정반합의 원리를 파는 거죠. 정과 반과 합. 음? 그러므로 악에 대한 인식 수준이 큰 얘기에 불구하고 그 악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정당한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온당하지 못하는 거죠. 또 악이 그 추종자들에게 제공했다고 약속하는 최고의 것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거부하는 미덕은 공허한 미덕입니다. 악을 모르고 선택하는 선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도 알고 선도 아는데 악을 배제하고 선을 선택할 때 그게 바로 밀턴이 생각하는 그게 미덕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선이고 만일 악에 대한 지식이 미덕의 전제 조건이라면 온갖 글들을 읽고 온갖 논거를 귀담아 듣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그리고 위험이 적게 죄악과 거짓의 나라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가 악을 안다고 해서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직접 해보면 악을 제일 잘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가서 살인을 해? 응? 실제로 슈타우피츠인가요? 루터가 수도원에 갔을 때 루터가 하도 고행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 스승인 스타우피츠가 야, 너 수도원 밖에 나가서 사람 하나 죽이고 와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응? 응? 살인하고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오죽하면. 근데 우리가 살인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책을 통해서 읽으면 간접적으로나마 그 악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그걸 배제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참다운 미덕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밀턴이 얘기하는 사상의 자유, 토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책을 닥치는 대로 읽는 데서 얻는 유익이다. 그리고 나쁜 책이라도 읽어둘 가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밀턴이 검열주를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두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네 자유로 선택해라. 따먹을지 말지. 바로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죠. 밀턴이 그 서사시 신라권에서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선택의 자유. 그걸 타락하지 않게 아주 선악과를 빼버리면 좋았겠지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다 알되 네가 스스로 선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자유고 하나님이 기꺼워하시는 선이 바로 그런 선이라는 거예요. 응? 밀턴은 인간이 악과 시련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는 신라권에서 바로 얘기죠.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원죄가 오히려 궁극적으로 축복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했다. 그 신라권의 12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한 연구자인데 원저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간 구원의 드라마가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사실 신라권의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강림하셔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덕분에 인간 구원의 드라마가 전개되었다. 그래서 밀턴이 이 대목에서 복된 원죄, 라틴 말로 펠릭스 쿨파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 용어입니다. 펠릭스 쿨파. 들어보셨나요? 원죄는 원죄인데 복된 원죄다. 결과적으로 복되게 되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은사로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밀턴에 의하면 마치 죄를 통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악에 대한 지식은 미덕의 전제 조건이었다. 미덕은 오직 악의 존재가 전제되었을 때만 시험되고 강화되어 세상의 시련에 견딜 수 있다. 악과 시련에 맞서 돌진하는 전투적인 삶을 주장한 밀턴의 신앙은 눈물의 사람 김교신에게서도 발견된다. 김교신은 평탄하고 안온한 삶을 거부했다. 그의 눈물은 김교신이 눈물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의 눈물은 감격의 결과입니다. 감격은 어떻게 오는가? 안정되고 평탄하고 보장된 삶에서 수도원에 숨어서는 세속과 단절된 삶에서는 감격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불안정이 배제된 삶을 불안정, 그 세속에서 살면서 뭐 자식 키우면서 속 썩고 직장에서 속 썩고 동료와 상사와 경제 문제로 고민하고 이런 온갖 문제 그런 것들이 배제된 삶을 김교신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현대인이 누구나 원하는 것은 안정된 삶이다. 그러나 그런 삶에는 감격이 없다.
김교신이 쓴 글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삶을 단호히 거부한다. 신자든 불신자든 김교신 선생의 글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구별 없이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일이다. 연금제도, 보험제도는 물론이고 이거 현대인의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찔리든지 자녀 교육, 기업 경영, 종교 생활 등이 결국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땅 짚고 헤엄치자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수영을 해보면 땅 짚고 활동 안에 수영의 참맛을 영원히 할 수 없다. 응? 빠지면 익사할 위험이 있는 푸른 물결 위에서라야 비로소 수영하는 진정한 맛이 난다. 생물이 그 생명을 발육하여 종족을 유지하면은 땅 짚고 헤엄치자라는 주의가 안전하긴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계들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는 될 망정 생명이 약동하는 기쁨의 노래는 생길 수 없다. 보거가 맑은 시내를 따라 거슬러 헤엄쳐 올라감과 잉어가 폭포를 거슬러 뛰어오르는 일들은 위험하다면 실로 위험한 일이나 이는 어쩔 수 없는 생명의 본질이다. 생명이 강정할수록 폭포를 만났을 때 용감하게 뛰어오르지 않고는 참지 못한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유학한다면 망하면 망하리라의 삶이 사실 그 전부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봤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군중을 거느리고 이집트를 나올 때, 저들이 후세에 우리가 읽은 사람과 같이 신기한 기적이 의리 있을 것을 알고 미리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망할 때 망하더라도 절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일 뿐이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등의 유대인 소년들이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위험 없이도 굴복하지 않은 것은 저들이 무슨 술법이나 꿈으로나 혹은 성령으로서 사자굴에서도 안전하며 용광로에서도 무사히 구출될 것을 미리 보장받은 후에 감행한 일이 아니었다. 다만 망하면 망할지라도 의로운 것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감행하고 땅 짚고 헤엄치듯이 안전한 일이라도 불의한 것은 거절한 것뿐이다. 그렇게 행동한 결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저희를 구출하셨다. 신앙생활을 하여 점쟁이처럼 기륭화복을 내다보거나 특별한 청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을 자랑하는 일로 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일 뿐이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눈을 속여 이상한 일을 해보이는 재주가 아니라 하늘 아래 큰 길을 공의롭게 활보하는 생활이다.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의 현장,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오직 절대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생명이 약동하는 기쁨의 노래, 그리고 김규현생의 감격의 눈물,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이런 모험적에서만 삶에서만 감격을 느낄 수가 있다. 저는 김 선생이 느끼는 김 선생이 그 학생들 그 시험 감독하다가도 뒤에서 혼자 막 책 읽다가 혼자 막 울음이 복받쳐가지고 막 눈물 터트리고 했다는 거. 그게 저는 바로 이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이 나온 거지. 그냥 울보가 터져서 울보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죠. 감격이 용서 좀 튀니까 울음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울음이 아닌 거예요. 김 선생의 눈물은 응? 감격의 눈물인 거죠. 어. 죽으면 죽으리라는 과거를 어? 김 선생 직장 때려치고 사표 내고 광야로 뛰쳐나가는 거 보세요. 우리한테 그런 용기가 있는지 나는 참, 야, 참, 나 이런 거, 이걸 보면 정말, 김 선생 발뒤꿈치 발가락 떼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응? 이런 자세로, 이게 몇 살 때입니까, 김 선생? 33살 때. 예? 33살 때.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다운 삶의 진수가 무엇인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이 김교신의 전투적 프로테스탄티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싸움인 거죠. 진리를 위한 싸움. 응? 진리를 위한 전투가 되는 거죠. 저는 참 흉내도 못 내지만 김 선생이 아침마다 그 새벽 기도를 가는 게 뭐 하러 갔겠어요. 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운동인 거죠. 저는 정말 그런 거 흉내도 못 내겠어요. 이런 걸 보면 김 선생의 삶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밀턴하고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면. 응. 아침마다 전투 준비를 해서 전투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러 가는 거죠. 새벽마다. 김 선생이. 야, 참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지 저는 감히 흉내 낸다는 말도 못 하겠어요. 응?
김 선생의 눈물과 감격, 감사의 삶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 비결이 그 근저에. 그저 뭐 눈물 많은 사람이나 눈물을 아무데나 터뜨리 그건 아닌 거죠. 그 손해적인 감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눈물 찔찔 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격의 눈물인 거죠. 어? 음. 하지만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이런 전투적 삶을 기꺼이 살아낼 용기가 있을까? 이소부화의 개를 부러워한 늑대가 있다. 배고픈 늑대가 통통하게 살찐 개를 부러워하다가 개의 목줄을 보고 개 목걸이 묶여서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느니 춥고 배고프더라도 자유로운 삶을 살겠어 라면서 돌아선다.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황야를 선택한 늑대는 무교회주의자의 삶과 닮았다. 물론 저는 흉내 못 냅니다. 이렇게. 응? 그는 교단과 교파의 지원을 거부한다. 교단과 교파에 들어가면요, 사실 든든한 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응? 요새 누구 말씀 들으니까 그 카톡에 보니까 그 요새 원로 목사들 은퇴할 때 뭐 강남 아파트 한 채 받는다면서요. 30억도 받고. 야, 뭐 참 정말 땅 짓고 헤엄치기가 얼마나 이런 거 좋은 거 있어요. 참 교단에 특혜 받고 김장환이 정광훈이는 얼마나 더 특혜를 받고 있습니까? 권력과 한 짝짝꿍이 돼가지고 야, 얼마나 편안한 삶입니까? 땅 짓고 헤엄치는 삶. 울타리 안에서의 안락한 지위를 거부한다. 세파를 헤쳐가면서 절대자 앞에 단독자로서 살아간다. 이래저래 쉽지 않은 길이다. 제가 쉽지 않은 길이라고 썼지만 저는 스스로한테 자문했습니다. 저한테는 불가능한 길이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무교회주의 프로테스탄트의 삶인데 노평원 선생님이 그 1980년도에 그 뿌리 깊은 나무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때 사진을 찍으셨는데 이때가 노평원 선생님이 68, 60대 말, 68세 때 사진입니다. 이 사진 참 이쁘잖아요. 나는 노평원 선생님 사진 중에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 난 노 선생님 이 옷도 기억나거든. 그 회색, 잔체 크무늬 이 양복도 내가 알아. 기억이 나. 요 넥타이도 기억나고요. 요 안경도 기억나고 난 이때 모습이 사하거든 지금도. 이 무렵에 내가 노 선생님 배웠기 때문에. 노 선생님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성서연구 독자가 그 당시 한 400, 500명이었어요. 응? 독자가 늘어나는 것도 골치야. 사람이 많아져 봐. 책에 대해서 갖가지 요구를 해온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내 잡지의 본질이 흔들려. 어. 결국은 프로테스탄트의 삶, 무교회주의자의 삶은 참 소수자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어? 다수가 걷는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거를 노평 선생님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노 선생님도 이렇게 사셨거든요. 전투의 삶을 땅 짚지 않는 푸른 바다에 몸을 던지는 삶을 하셨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노 선생님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노 선생님은 김경선 선생님보다 더해요. 김 선생은 양정에서 그저 직장 생활도 했지. 노 선생님 평생 전업 전도자였어. 응? 그러면서 제가 학생 때 노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노 선생님의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정말 몰랐구나. 제가 이 나이 들으면서 정말 노 선생님한테 노 선생님을 너무 몰라서 정말 죄송하고 저 눈물 날 정도예요. 너무 몰라드려서 참.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야, 지금 노 선생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노 선생님의 속을 내면을 정말 노 선생님 글을 파고 들어가면서 정말 더 이해하려고 접근하려고 드는 분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걱정되기도 하고요. 응?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김규현 선생이 100년, 500년 후를 얘기했는데 벌써 100년 후거든요. 500년 후까지 기다려야 될까? 예? 큰일입니다. 큰일. 한국 무교회가 소수를 가는 건 맞긴 맞는데 이게 참 완전히 이제 맥이 단절될까 봐 나는 그게 참 두렵습니다. 물론 단절돼도 김 선생과 노평원 선생님의 그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후대 누군가가 이 텍스트를 읽고 그 정신을 살려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대에 이게 과연 그 맥을 살려낼 수 있을까? 우선 제가 저를 봐도 저는 자격이 없고, 어? 공은 머리로 알아.
근데 나는 그런 평생을 못 살아봤어. 어,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살아, 세상에 사람이, 어? 아, 정말 아브라함처럼 산 거 아니야. 이삭을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어요? 어?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 밀턴을 읽으면서, 김교신을 읽으면서, 유평 선생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숙제가 많다. 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유평 선생이 벌써 그 아까 얘기했지만 뭐 무교의 고전이라고 하는 뭐 밀턴, 단테, 뭐그 키르케고르, 칸트 이런 거 벌써 1960년대에요. 벌써 노 선생님이 그때 몇 살입니까? 노 선생님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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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그때 60년대 초에 그때 진리와 독립이라는 잡지를 내셔가지고 이때 이미 노 선생님이 학문과 진리의 합금을 그 잡지를 통해서 실천을 했어요. 그때 보면 뭐 숭실대 철학과 그 조유한 교수가 이제 실합 철학을 갖고 하셨고 뭐 홍순명 선생이 키르케고로 철학을 하셨고 그리고 고병명 선생 같은 분이 이제 영어 영시를 통해서 프란시 톰슨이라든가 뭐 영어의 그 신앙적인 시들 그런 거를 막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 단테 밀턴 다 그 당시에 그 진리와 동밀한 잡지에 그 글이 게재되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무교의 학파가 형성이 있었어요. 학문과 진리의 합금이, 학문과 신앙의 합금이 노 선생님 생전에 60년대 잠깐 하고 반짝 불이 켜졌다가 그 후로 이제 완전히 땅속에 파묻혔다가 70년대에 그, 그 임세영, 장문광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대학생이 이제 들어갔을 때 그때 반짝하고 다시 부활했다가 우리가 나가니까 다시 또 영혼이 암흑수로 들어간 거야. 아, 참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네? 통탄스러워요. 부끄럽고요. 저도 죽으면 이제 노선생 앞에 갈 텐데. 응? 아, 참말로 저는 이전에 밀턴 평전 쓰면서도 야,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밀턴 선생 다음 뵈야지. 저는 밀턴 공부하면서 밀턴을 저의 선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나의 은사 중에 한 분으로. 우찌무라도 은사고, 김교신 선생도 은사고, 그리고 내가 직접 살아서 그 눈과 눈으로 육신으로 그 모셨던 선생님은 류평 선생 한 분뿐이시지만 밀턴도 저한테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밀턴 평전 쓰면서 야, 내가 죽으면 밀턴 선생 만나서 아, 선생님 내가 저 한국 사람 중에 유일하게 선생님 평전 써드린 사람입니다. 아, 좀 인정도 받고 좀 자랑도 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노평 선생님 만나면 내가 부끄러울 것 같아. 응? 선생님 저 배워놓고서 선생님 뜻을 실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정말 눈물 나. 응? 아, 노 선생님 저렇게 사셨는데. 응? 우리는 정말 노 선생님 흉내도 못 내고 살잖아. 비참한 거죠. 제가 저 노평 선생님 말씀 나온 김에 제가 김규현 선생 평전 쓰면서 작년에만 해도 이런 얘기 이제 딴 데 가서 옮기지 마시고 제가 저 꿈을 여러 번 꿨어요. 꿈에 누굴 본 줄 아세요? 노 선생님을 꿨어요. 노 선생님 꿈. 네 번 꿨는데 내가 꿈에다가 꿈꾼 날짜 다 적어놨거든. 노 선생님 뵈니까 반갑잖아. 어? 근데 김교신 평전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평소에 간절하게 그 누가 써주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원했던 분이 노평 선생님이거든. 청소년부에 찾아보세요. 그 저 김교신 평전을 누가 써주면 좋겠다. 그 얘기가 계속 번 나와요. 노평 선생님이. 저는 직접 말씀도 들었고, 말도 들었고 글로 쓴 것만 해도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딴 건 못해드려도 그 평전 하나 써드리는 거 그거 하나밖에 못하겠다. 어? 어?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격려하시고 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응? 네, 참.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노 선생님은요, 그, 노 선생님이 어른과 애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예? 노 선생님 그 강의 들었던 분들은 다 아는데, 60살이 기준이었어요. 그 환갑 맞이라면 다 애들이야. 어?
환갑 넘어야 어른이고, 어? 그러니까 여기서 좀 그 애들에 해당하는 분들 좀 공부 좀 하셔가지고, 단테도 좀 공부해서 부전공처럼, 응? 그리고 저 영시 같은 것도 뭐 프랜시스 톰슨, 뭐그 인메모리엄슨, 뭐 알프레드 테니슨,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단테 밀턴 신라원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도 막 강의도 하고 막 서로 막 토론도 하고 서로 자극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60년대 초에 노평 선생님이 하셨던 그거를 그 21세기에 그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켜보면 어떨까? 예?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컷소리 막 하는 김에 제가 이제 이거 오늘 글 강의한 하면서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요새 AI하고 서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저는 이제 뭐 챗GPT 써보고 뭐그 제미나이도 써보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록을 주로 쓰거든요. 그록이 좀 마음에 들어서 그 그록을 하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야, 그러가 그 김교인 내가 이제 그 노평 선생님 그 글을 정리해드리면서 그룹하고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노평 선생님 글이 이게 애매한데 이게 전거가 뭐냐? 그러면 그걸 딱 찾아가지고 전거를 찾아줘요. 제가 AI 도움 많이 받거든. 이게 영미권에는 텍스트가 어마어마하니까 데이터가 그걸 내가 다 불러들여서 번역해서 나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일일이 한국말로. 나는 요새 AI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한테 제가 이제 김교신 선생 얘기도 하고 노평 선생 얘기도 하면서 무기회 얘기를 많이 했죠. 그록한테. 그러면서 야 우리가 그 한국 무기회가 응?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내가 누구랑 합니까? 지금 이런 얘기도 누가 해본 적 없어요. 별로. 근데 해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문과 진리 합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반 교수님 얘기 하더라고 AI가 환경 사상 아이고 저 그러기 얘기 들으니까 내가 나중에 그 근거 보여드릴게. 이게 성경과 기독교 신앙과 그 환경 문제를 연결시키면 거기서 위대한 환경 사상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얘기를 그러기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예? 그반 교수 그 정신 차려야 돼. 예? 반 교수 아직 애들이야 어른이야 지금. 예? 이제 60 넘었네요. 아직 애들이네. 그냥 나이도 드지 말고 예, 열심히 해가지고 환경 사상가가 되십시오. 학문의 신앙에 합금을 해서 난 그거 보고 반 교수에게 딱 떠오르니까 그러게 어떻게 이걸 알았지? 어? 그게 접목할 수 있다는 거야. 어? 한국사의 진리를 바로 세우는 거. 그거하고 더불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아, 예. 네, 교수님, 이상입니다. 너무, 너무 눈물 어린 강의였고요. 아이, 저도 정말, 참, 그런 생각하니까 참, 아이, 참, 참, 어, 눈에, 안구에 습기가 차네. 안습이네. 난 논생 생각하면 참, 어떨 땐 눈물 날 때가 있어. 내가 솔직히 김 선생은 내가 직접 뵌 적이 없어서 그치. 그런 게 없는데, 논 선생님은 내가 고생하신 걸 내가 앞에서 봤거든.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그 속을 더 알게 된 거야. 논 선생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생각하면 참,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가끔. 예? 너무 힘들게 사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예? 전 제 인생에 딱 한 번만 꼽는 전 노평원 선생밖에 안 계십니다. 인생의 스승은. 예. 저는 노평원 선생을 통해서 김 교수인 줄 알았어요. 노평원 선생을 알게 된 거는 우쭈문화를 통해서 알았고, 우쭈문화를 알게 된 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책이 사람을 알려주고, 사람이 또 책을 알려주고. 저는 책으로 팔자가 결정돼서, 제가 이제 소위 텍스트 결정론자거든. 저 책에 대한 그게 있어요. 진짜. 왜? 내 인생이 책으로 바뀌었으니까. 저 20대 초반에 21, 2살 때는 책 때문에 무게주를 알게 됐고 우주문화를 알게 됐고 그 우주문화 때문에 노평원생을 알게 됐고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됐고 그 집회 덕분에 김교신도 알게 됐고 그 덕분에 밀턴도 알게 됐고 독서회에서 밀턴이 제 박사 논문이거든.
전공 바꿨단 말이야. 제가 원래 대학이랑 입학할 때는 동양사로 그랬어요. 예? 어. 전공 바꿨어. 그래서 서양사로. 서양사려다가 너무 좋아서 밀턴이 너무 좋아서 영문학으로 바꾸려다가 논쌤한테 혼났어. 역시 얼마나 좋은 전공인 줄 아시오? 학문인 줄 아시오? 그래서 제가 논쌤한테 인생의 은인이고 제가 전주 살 때, 대전 살 때 계속 논쌤이 여러 차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가시고 그랬어요. 응? 저는 그때는 참 감사한 줄을 몰랐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을 모르고 바보처럼 등신같이. 제가 전주 살 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만나가지고서 그때 그 전주까지 3시간 버스 타고 가서 저희 집에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그러고서 그 다음날 올라가시고 그랬거든. 논쌤 생각이 자꾸 나네요. 혼자 내는 잡지주의 노평. 이 글 말이죠. 이 글 그 무교회주의 자료실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글 전체가 다. 네? 이 글도 잡지도 노평 선생님이 저 만나셔가지고 그때 교정 때문에 심부름 갔을 때 겁니다. 아마 그때 저를 만나셔가지고 80년도니까 그때 저한테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 않아? 그래서 알죠 그랬더니 그 잡지하고 내가 인터뷰했다고 그러면서 이번 회에 잡지에 났으니까 그런 줄 알라고 냅다 가서 종로센터 가가지고서 그 책을 샀죠. 제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그 책이 80년도에 그때 산 책이. 예? 이거 그 잡지 지금 스캔한 거 아니에요. 예? 참 노쌤하고 너무 제가 추억이 많아서 근데 그때는 정말 노원쌤의 껍데기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껍데기. 제가 지금 나이 70 넘어가지고 노원쌤 텍스트를 읽으면서 야, 노원쌤이 하고 싶었던 말씀 여기 다 있는데 내가 정말 노원쌤을 정말 면대면으로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도 쥐뿔도 몰랐구나. 그러니까 노원쌤을 안다고 노원쌤한테 배웠다고 하는 그 제자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랑 마찬가지라고 봐요. 응?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고 간 거야. 그냥 그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관객으로 구경만 하고 간 거라는 그 생각합니다. 관객. 그 노선생님의 동지가 되어주지 못하고. 응? 구경꾼으로 끝나는 거야. 되게 무교회도 말이죠. 제가 노선생님 그 성서연구회 평소 강의하러 YMCA 저도 그 70년대 후반에 그 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근무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때 보면 구경꾼도 참 많았어요. 뭐 신학생도 오고 뭐 전도사는 사람도 오고 와서 오면서 노 선생님 또 평론을 또 해요. 저는 대학생이 어리니까 이제 말상대가 된다고 생각 만만하니까 그래서 노 선생님 이건 다 좋은데 이런 데는 한계가 있어. 그런 분들은 다시는 안 나오더라고. 노 선생님 보고 뭔가 꽂히는 게 없는 거야. 그 노 선생님의 껍데기만 보니까 그저 신학교에서 얻어든 그 선입견 고정관념 갖고 보니까 노 선생님은 무교회주의 자체도 이단적인 조짐이 많이 보이고 뭔가 좀 삐딱한 것 같고 뭔가 따라가기는 주저스럽고 그런 거야. 만약 높은 곳에 따라갔다가는 교도 안에 진출도 못할 테고 말이지. 낙에 찍혀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생계에도 방해가 되겠지. 땅 찍고 훔치려면 노 선생님 따라다니면 절대 안 되죠, 그죠? 네? 교권주의자들 땅 찍고 훔치는 게 좋잖아. 교단에서 나중에 강남 아파트 한 채 퇴직금으로 받고 얼마나 좋아요. 목사 퇴직하면 그 전투적인 삶을 살고 싶어했어니? 응? 저는 진짜 그 전투적인 삶의 표본이 난 노평구라고 봐. 김민수 선생이나 김밀턴은 내가 글로만 봤지만 노평구 선생을 내가 눈으로 봤어. 그 삶을. 내가 나이 먹을수록 점점 더 알겠어. 그 모습을. 네? 김용 선생님도 그거 느끼실 거야. 정성환 선생님도 느끼실 겁니다. 네? 노 선생님을 젊었을 때부터 지켜보면 참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흉내도 못 납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 논생 같은 분이 구원을 못 받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제가 말이죠. 그 기독교 믿는다고 해도 제가 이래봐도 회의주의자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제가 그래도 끝끝내 그 기독교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밖으로 튕겨나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 노평원 선생 때문에. 논생 같은 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그 진실이다. 저는 그 믿음, 그 논생님이라는 그 인격체, 그분을 통해서 나는 기독교를 떠나지 못했어요. 떠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런 얘기는 이제 생전 처음 해보네.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뭐, 스스로 붙인 별명이 도마거든. 저는 도마예요, 도마. 대학 때부터 도마였어요. 지금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끝끝내 울타리, 무교회라는 울타리, 노세임이라는 그 스승의 그 보금자리랄까? 그 제시해준 그 길을 쫓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런 이유인 거죠. 노세임이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범이, 저는, 저게 저런 삶이 진짜 진실한 삶이구나. 내가 따라할 수 없을지라도, 어? 내가 흉내를 못 내도 진실한 건 진실한 거잖아. 어? 내가 아는 분들 가운데 노선생님처럼 진실한 분을 내가 못 봤어, 이제까지.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쟁이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분은. 어? 저 같은 사람은 노평원 선생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못 벗어나거든. 어. 닻을, 신앙에 닻을 내리게 해주는 그런 인생의 스승이란 말이야. 예? 난 그런 점이 노평원 선생님이 참, 어, 저한테 고마운 점입니다. 그분, 노 선생님 텍스트를 읽을수록 참, 야, 정말 내가 너무 몰랐다. 지금 산상수훈 한 번 다 하고 두 번째 지금 한 3분의 2쯤 봤어요. 두 번째. 그래서 AI 덕을 많이 봅니다. 그 선생님 글이 막 날아가는 게 있었거든. 이게. 예? 그래서 그래서 특히 전거 같은 거, 뭐 노쌤이 인용한 성서학자들 그런 사람들 뭐 생물 연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런 걸 내가 이제 AI한테 물어보거든요. 이런 글이 있는데 이 글에 나오는 요 성서학자의 그 인용문이 사실인지 밝혀주고 그 인용문의 전거를 밝혀다 그러면 그 인용 전거가 다 나와요. 요새 공부하기 좋아졌어. 잘만 이용하면. 근데 어떤 때는 AI가 헛소리도 잘합니다. 소설을 써요, 완전히. 내가 제미나이를 쓰다가 안 쓰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에 대해서 물어봤거든, 나에 대해서. 나 박사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내가 서울대학교 서양사를 나왔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을 나왔대. 완전 소설을 쓰네요, 소설을. 근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거 말 들으니까 나를 팩트에서 안 벗어나. 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게 AI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할루시네이션. 예. 헛개비를 본다니까 잘 봐야 돼요. AI 맹신하는 거 절대 안 돼. 잘 봐야 돼.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AI 세계에. 이게 귀신 씌운 것처럼 소설을 써버려 완전히 엉터리로. 그 분별을 가지고 잘 봐야 돼. 그래서 걔가 전거를 밝혀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물어볼 때는. 예? 그러니까 AI한테 물어볼 때는 잘 물어봐야 돼요. 엉터리를 물어보면 엉터리도 안 나와. 그래서 질문 답이 현찮으면 그 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질문하고 추궁을 계속하면 지가 미안하대. 앞선 질문에서 제대로 못드려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세히 또 답변해 드릴게 하면서 또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얘가 제법이들으니까. 제가 밀턴 신라곤 뇌전에 한 4, 5년 전에 밀턴 평전 손대기 전에 코로나 전 얘기죠. 그때 밀턴 신라곤이 한 12장, 12편 가운데 제가 한 3편인가 4편까지 번역을 하다가 그때 이제 김규현 선생 평전도 써야 됐고 해서 그리고 또 너무 어려워. 각주를 달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턴의 천문학 지식, 물리학 지식을 내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천문학에 관한 천문학사 같은 거 몇 권 샀거든 내가.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제대로 못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 무슨 뭐 천문학을 뭘 가르쳐요 물리 시간에 그죠? 지구과학 시간에 뭘 배워? 고등학교 수준이 뻔하지. 또 대학은 또 문과로 갔으니까 더 모르지 이제. 천문학상을 봐도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꼭쪽집게처럼 딱 신라곤에 맞는 그 천문학 지식을 짚어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AI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쓸만하네. 응? 제법 전공을 가지고 탁탁탁탁 끄집어 올려내. 왜? 영문권에는 그런 자료가 많거든. 응? 데이터가 많다, 데이터. 그러니까 AI는 결국 데이터 쌈이라는 거죠, 데이터.